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좀 필요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빅컷의 시간차를 두고 하루 있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빅컷에 하루 늦게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제 우리 시장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지지부진했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제 지지부진하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는데 자, 우리 시장도 이제 훈풍, 이것을 반응하면서 좀 반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발 매수세도 좀 필요하고요. 과연 오늘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미증시의 훈풍 오늘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금융 섹터입니다. 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 만큼 4년 6개월 만에 찾아온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전략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가 알차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할지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테슬라도 주목하고 있고 현대차도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수혜받을 수 있는 CDMO 관련된 종목들 투자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 많은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연준이 빅컷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다음 스텝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주들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예측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빅컷에 관련된 언급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줬던 모건 스탠리의 말, 과연 K반도체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한 발 늦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었는데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뛰어올랐는데요. 연준이 단행한 빅컷에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약세로 마감되었는데요.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가 지수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수심을 회복하며 일제히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테크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금리가 낮아진 만큼 차 구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7%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4%가량 상승하며 장중한때 $120 제도파를 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AMD가 5% 상승하는 가운데 퀄컴,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전 종목이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이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간 고금리 여파를 얼어붙었던 미국의 주택 매매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파급 효과가 경제 전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뉴욕 증시 테크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어제도 그랬고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기업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로 인해서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 빅테크의 좋은 흐름이 이어받아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 종목의 급락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되면서 강보학 마감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SK 하이닉스의 미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현 가격보다 한참 낮은 12만 원을 목표가로 하향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HBM 공급 과잉 이후로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급락하였으나 오후 들어 만회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휴 사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가 나타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제한되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를 탈환했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도주의 빈자리를 메우는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외 자동차, 금융주 등이 금리 인하 호재로 상승했는데요.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차기 주도주 자리를 얻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첨센법 등의 기대감과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LB가 오늘 밤 그리고 알테오젠이 다음 주 초 임상 관련 주요 이슈가 있는 만큼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매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금일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비컷 효과가 하루 늦게 발흥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우와 S&P 500이 장중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반대로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포착해야 할 이슈들 알아보겠고요.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원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연휴를 잘 쉬고 왔더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해야 할지 두 분이 포착하신 이슈 먼저 박정식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자율주행 무인 서비스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시장에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구글 웨이보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GM과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도 수혜가 기대됩니다. 관련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훈풍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포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자동차 더 많이 사게 될 거다. 그런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공개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현대차도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차도 다양한 이슈를 좀 만들어가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차와 미국 제네럴 모터스가 승용차는 물론 이제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까지 같이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무래도 좀 친환경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전방위 협력과 그리고 빠른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철강 그리고 기타 소재 등 이런 이제 다양한 것을 통합 소싱한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현대차가 이제 구글 웨이모와 협력을 한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로봇 택시까지 이제 위탁 생산, 그러니까 웨이모의 로봇 택시를 위탁 생산한다는 것을 이제 타진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이제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로봇 택시 위탁 생산을 논의를 지금 한 상황인데 현대차의 신규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과 지금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신규 사업인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과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좀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규어 페이스 전기차와 또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하이브리드 그리고 지리차의 지커 전기차 등 이 천여 대의 로봇 택시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 만약에 잘 협업이 된다면 아이오닉 5 전기차 로봇 택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잘 된다면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에는 라이다 5개 그리고 레이더 6개가 달렸다면 이번엔 라이다가 4개로 줄고 1개 줄고 고성능 카메라 1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카메라가 이제 달리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그 빛이 대상의 물체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또 물체의 형상까지 이미지하는 이제 고도의 기술이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셔널과 자율주행 어떤 그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이제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웨이모랑 협력을 잘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는데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간밤에 자동차주들이 올랐단 말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자동차주를 좀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나 아니면 부품주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좀 훈풍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거의 이제 대출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면 자동차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뭐 국내 시장에서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 내년 정도부터 자동차 판매량도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자동차 쪽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러한 영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주들의 타임이 과연 이제 올까요? 주가, 실적,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그만큼 안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자, 그럼 자동차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 강하게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6,700원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7월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7,300원대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중국의 테슬라 자동차에 FSD의 버튼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으로 모멘텀이 좀 부각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나 16%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10,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러한 모멘텀, 자율주행 모멘텀이 얹혀지면서 전일 강하게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DI 같은 경우에 DI 오토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죠. 전일 현대차의 모멘텀 함께 얹어지면서 이로 인해 9%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피런티어 모트렉스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일 시세가 분출됐고 매기세도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현대차가 최근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훈풍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흐름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박정식 파트너님과 종목 바로 골라보죠. 어떤 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저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요? 네. 네. 자, 모트렉스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네네. 그런 회사이고 또 국내 시장 매출보다는 해외 시장 매출이 월등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화물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모셔널 자율주행 로봇 택시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외부 모니터, 후성 모니터를 같이 개발을 하고 납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웨이모와 이제 로보택시 위탁 생산 논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네. 당연히 이제 싱가포르 공장에서 차량 플랫폼이 이제 아이오닉 5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를 납품하고 있는 모트렉스가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월등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러한 실적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23년 영업이익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주가도 딱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제 조금 이제 급등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11,7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낮은 상황이기 낮은 때문에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수도 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평단을 낮추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15,000원 정도 부근까지 한 15,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네네. 자동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고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모트렉스 이미 이제 지난 2024년 고점을 찍은 23,000원 구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중기적인 상승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우리는 일단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현대차와 테슬라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모트렉스는? 현대차와 테슬라의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이슈로 인한 간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죠? 이슈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강력하게 네, 붙었거든요.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로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첫 번째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가규정 파트너님은 자율주행 종목 어떤 거 보세요? 네, 저는 이제 현대 쪽 가지고 오셔서 네. 현대 관련 부품사들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모트렉스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현대 모비스를 예. 다행히 우리 박정식 대표님 네. 덕분에 다른 걸 가지고 올 수 가져오셨어요. 있게 됐는데요.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약간 좀 문매를 맞긴 했었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좀 너무 커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현대모비스의 그 예상 컨센서스를 잠깐 함께 보면요. 매출액이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얼마만큼의 이윤이 남느냐가 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런 매력도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은 4분기 경쯤에 실적이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너무 좋으니까 눈높이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것 모비스까지 좀 같습니다. 잘 나와야 된다. 그런 심리 아니었을까요? 네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부품사들 중에서는 항상 만년 이제 글로벌 6위를 이제 하다가 올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퀀텀 점프하면서 네. 드디어 이제 5위권까지 올라서게 됐거든요. 네. 그동안은 현대모비스가 사실 그 계열사 내에서 현대 기아차 쪽의 그 수주 물량만 계속해서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계열사, 그러니까 해외 쪽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수주들도 따내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이제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 원대의 그런 프로젝트까지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3사들의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파이가 커져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주가상의 매력도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지금 현재 월봉 흐름을 보시면은 2021년도 1월 달 기점으로 이후에 지금 한 3년 정도 박스권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박스권 구간대가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지지 구간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무난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대 쪽에서 GM과 같이 함께 동맹을 맺는다던가 그렇죠. 내지는 또 인도 쪽에 IPO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박스권을 또 탈출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더 크게 노려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지금 하단 구간에서 다시금 단기적으로 상단으로 올라오려고 추세 전환하는 만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대모비스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종목씩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모트렉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어제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자 국내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만에 종가 기준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황제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호재를 안고 바이오주가 국내 대장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을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4만 9천 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했어요. 이러면서 100만 원 단위의 이 주식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만약에 지금 100만 원 뚫었거든요. 네.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레벨업 구간이 130만 원대까지 보는데 130만 원이요? 130만 원은 조금 이제 과도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이제 하향을 해서 눈높이를 조금 맞춘다면 120만 원 120? 선까지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정도로 네. 중립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CDMO 쪽 관련 이슈는 제가 이슈 레이더 통해서 많이 또 리뷰를 네, 도와드리는데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 섹터이기도 하고 특히나 대장주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또 그에 따른 후발 종목들도 여전히 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긴 했었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쵸. 이전에 네. 제가 이슈레이더 시간에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CGMP라고 해서 의약품 그 인증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이 CDMO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5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적은 숫자로 볼 수가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상승세가 20% 넘게 급등세가 또 나올 수 있었던 이제 부분에는 분명히 이렇게 미국 하원 쪽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런 이제 우수의약품 인증관리 기준을 네네. 유럽과 유럽과 미국까지 동시 이제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하원에서 이번에 찬성이 한 306표 정도 받으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이제 상원 본회의 결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아두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양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서명으로 넘어가게 돼서 연내에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는 내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그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빠르게 이제 통과를 시켜야지 또 그에 대한 업적이 반영이 되고 또 그대로 또 해리스 행정부까지도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부분들과 우리는 관계없고 독립성을 네.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게끔 밑밥을 깐 게 아니냐라는 눈치를 그런 봤겠죠.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 섹터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알력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하반기까지는 그 수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CDMO 쪽 관련해서는 투자를 계속 단행하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요. CDMO 쪽에 있어서 인도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과 같이 함께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CDMO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도 사실 관건이기 네네. 때문에 이에 따른 사실 옥석가리기와 수혜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공략을 하셔야지 2032년도를 보면서 달리는 네. 거잖아요. 밑바탕을 우리 시청자분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또 지금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로스나 내지는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또 우리나라 빅파마 또 기업들이 CDMO 사업에 또 뛰어든 만큼 네. 관련 기업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완전 눌려버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겹경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쪽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CDMO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비컷의 수혜 기대감으로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드디어 100만 원 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금 황제주 자리에 올라서는 데 성공하면서 100만 4,900원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이와 함께 CDMO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되는 생물암 보안법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들 바이넥스와 ST팜 역시나 주가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가량 급등세가 나오면서 27,0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 ST팜 역시나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웃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XD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이 납품하던 고객과의 계약을 ST팜이 따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이로 인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CDMO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최근엔 엮이고 있는데요. 전일 3%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한미약품 역시나 2%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고르게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그리고 CDMO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할 때 다른 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곽유정 파트너님, 저희가 CDMO 쪽에
산발을 대장을 봐야 될까요? 네. 아니면 다른 거 보실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두 종목이 있는데요. 네. 그게 하나는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고 하나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은 셀트리온을 가져왔는데요.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시밀러 아니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셀트리온의 모태, 그러니까 2002년도 설립 당시에는요. 위탁 생산, 그러니까 CMO 사업으로 출발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MO 사업을 하면서 수주를 받으면서 보니까요. 서정재 회장이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라고 볼 그쵸.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신약 개발을 처음부터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뛰어들어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지금 잘 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유럽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을 네.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에 따른 매출이 한 1조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 한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재무 잠깐 함께 보면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매년 성장세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원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조까지도 지금 셀트리온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또 새롭게 신설해서 착공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정재 회장이 이번에 관련해서 행사장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한 걸 새로운 이제 먹거리 창출원 캐시카우도 우리도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CMO 과거에 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CDMO까지도 한번 노려보면서 이제는 올인원으로 처음부터 엔드 투 엔드로 가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회사를 또 만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00% 이제 자회사로 점유를 하면서 CDMO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공장을 또 착공을 했었던 여러 가지 이력들이 네네. 있잖아요. 송도 13 공장을 지은 노하우에 자동화 기술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제조 원가율 자체도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게 되니까 여기서 또 마진율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머티리얼즈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 생산을 하는 그렇게 해서 품목을 좀 늘려서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서 차별화를 두는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계 1위 CDMO 업체 론자와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승부를 할 거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셀트리온의 넥스트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신다면 이제는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횡보 중에 있거든요. 이제는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기술적인 구간 한번 보도록 기술적 분석이 좀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셀트리온은. 네, 지금 셀트리온이 그 합병 이후로 급등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는데 24만 원 구간대가 지금 정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9개월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최근 제 2개월 들어서 서서히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패턴상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수렴해 나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단의 단기 박스권 구간인 21만 원 선만 돌파를 해준다면 24만 원 구간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 특히나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익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CDMO 사업에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공장이 착공되면 4년 뒤부터 가동이 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 생물보안법이 2032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치면 네. 분명히 이제 그 안에 가동이 되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 주목하시면서 셀트리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DMO 사업에 셀트리온도 본격적으로 다시 진입을 하겠다라는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CDMO 쪽에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면서 주가 24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올라갔던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은 CDMO 쪽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왜냐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그쵸. 있고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가면은 이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100만 원 이거 넘어서면 네. 그 다음으로 슈팅 나올 가능성 높다 그런 이야기들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까? 이미 지금 현재 104만 9천 원 9천 원이었어요, 찍고 어제. 있는데 벌써 지금 9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상승 지속적 패턴을 최근에 만든 격이거든요. 그쵸, 네.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106만 원짜리를 넘어서는 흐름이 만약에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게 되면 이대로 1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140이요. 네. 진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생물보안법은 이제 CDMO 사업 아닙니까? 네네. 삼성 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또 이 세포주 개발과 공정 개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니 딱 들어맞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제 생산 캐파도 60만 4천 리터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예전에 그 셀트리온이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력을 만들었을 때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과 어떤 그런 영업이익 캐파가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 2020년에 1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느덧 2024년이 되니 4조 4천억 정도의 어떤 네.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실적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시세도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 성장세 대비해서 삼바의 지금 주가는 못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못 가진 않았지만 더 갈 수가 있는 더갈 거죠. 수 있는 여력이 시장이 있다. 끌어올리는 거죠. 대장주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게 네네. 다음 주 23일 날 9월 이제 미국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이 지표가 발표 날 때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나는 이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시장을 짓누르지만 않는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대로 106만 원을 돌파하면서 140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비만 잘 넘긴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때 106만 원을 깔끔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네. 140만 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두 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 제가 궁금해서 다 물어봤어요. 14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 박정식 파트너님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보수적으로 네. 120만 원 정도까지, 높게는 130만 원 정도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또 이런 온기가 다른 CDMO 업체들까지 퍼질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함께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롯데렌탈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제목에 롯데렌탈의 소카 지분 추가 취득이 당분간 중단될 거다라고 달았습니다. 롯데렌탈 측에서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소카에 대한 2차 주식 매매 계약을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주식 매매 계약의 내용은 지분율 8.95%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 대금 660억 원을 지불하고 인수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중지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업인 렌터카 시장에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그리고 본업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가치 훼손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의 4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롯데렌탈은
SK가 가지고 있는 소카의 지분을 전량 매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분 매입을 1차 그리고 2차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차 지분 매각은 올해 2월에 이미 종결이 됐고요. 내용은 지분율 9%에 해당하는 주식을 660억 원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미 종결이 됐는데 이번 2차 매매 계약은 GS칼텍스가 제동을 걸면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고 중지가 됐습니다. GS칼텍스 측에서는 지분의 추가 취득을 금지시켜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법원 측에서는 이것이 겸업 금지에 해당한다는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쉐어링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해 보면 소카가 80% 이상의 파이를 차지하면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2위를 롯데 렌터카의 자회사인 G카가 14%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GS칼텍스는 이 G카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소카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게 됐다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설령 2차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됐다 손 치더라도 최대 주주가 되기는 힘들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의 소카 잔여 지분을 인수했을 때의 시나리오인데요. SK의 지분 비율은 0%가 되고 이를 롯데 렌탈이 전부 흡수하면서 34%의 지분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 주주의 지분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거죠. 최대 주주는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 격차가 9.6% 가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분의 전량 인수에는 실패하더라도 롯데렌탈은 본업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렌터카 업계에서 1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카 쉐어링 시장에서의 소카 인수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시너지 창출이었기 때문에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페노션에 관한 보고서고요. NH투자증권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모멘텀 부재와 아쉬운 배당 성향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일단 페노션의 3분기 실적을 프리뷰해보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12%가량 하향 조정했는데요. BDI 운임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동력이 부재하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반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 반등이 있거나 또 기업 자체적으로 배당 성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5,3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먼저 운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DI 운임지수의 그래프인데요. 2021년에 워낙에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교적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수치에 비교하면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1,8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은 지수 상황이지만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는 게 NH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도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철강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략은 지속 가능한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항만에 있는 철광석의 재고를 확인해봐도요. 충분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2024년의 항만 재고인데요. 철광석 재고는 현재 기준으로 1억 5,300만 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경기와 철강 경기를 배제하고 봤을 때도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는 게 주요 이유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8.5%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페노션은 3.68%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주가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PBR이 0.38배로 역사적인 저점을 지나고 있지만 이익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B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증시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전일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인 반면 한국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좀 상쇄시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한적인 모습이었으나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을 감안한다라면 오늘은 한국 증시가 좀 상승세로 좀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로 나타나주고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간적 문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로서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라면 한전기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인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몽니로 인해서 좀 문제가 좀 나타나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타나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전기술 현재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수급입니다. 최근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9월 6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성 수급들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과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비해 주가는 저가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반등세가 장 후반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지수입니다만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차차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바닥 다진 이후에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2000시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갔고요. 자,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빅컷의 효과가 하루 있다가 나타났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한 주 동안의 수치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를 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요. 주식 시장도 올라갔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은 이것의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았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 긴장감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금리 동결은 예상이 되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체크해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또 위협이 나타나지 않을지 여부는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발표는 점심때쯤 12시나 1시 사이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움직임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는 뭘까요?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지금 이제 점도표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번 11월 달에도 FOMC가 있는데 이때 이제 50bp를 더 내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100bp를 더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점도표상에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지속적으로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이슈 내용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증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지만 뭐 그것만 아니었다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좀 상승이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지금 이제 동시효과 흐름 자체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이제 시초가가 좀 갭 상승을 시작하는 분위기니까요. 뭐 간밤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도 상승이 좀 상당히 강했던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더 안정적인 상승 전환을 좀 기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 좀 드릴 부분들은 자,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2분기보다는 좀 낮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물량이 최근에 들어서 레거시 쪽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증가폭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좀 3분기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약 1조 원 정도 좀 낮을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을 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삼성전자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걱정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바로 밑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인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6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뭐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가 조금씩 마이크론에 좀 빼앗기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HBM3E 12단에 대해서 생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좀 비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마이크론이 다음 주에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세 좀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다음 달 3분기 실적 시즌이 찾아오는데 이를 앞두고 체크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오늘 FOMC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포인트 오늘 짚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네, 경영권 분쟁의 계절인가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지금 영풍과 고려아연, MBK 파트너스 3자가 낀 경영권 분쟁에다가 지금 제가 밸류업으로 지금 사실 저는 밸류업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그 밸류업으로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그 계획을 내놨다고 FN 가이드에 주목하자고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죠. FN 가이드도 경영권 분쟁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란 게 시장에서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
이슈가 된다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었죠. 지금 13일 날 FN 가이드 이대주도 김근호 전 대표, 원래 이분이 FN 가이드를 만드셨어요. 이분이 애널리스트 출신이셨는데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FN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YGFN 경쟁사까지 흡수해가지고 이제 유일한 이 지금 그 어떤 증권 정보 사이트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화천그룹하고 나중에가 아니라 최초에 원래 삼성그룹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현도 똑같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둘이서 같이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잘 하다가 결국에 둘이 갈라서는 어떤 계기가 발생되면서 지금 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임시주총 안건 신규이사 선임 건으로 지금 법원에 임시주총 그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서명석 전 유한타증권 대표, 옛날에 현업에서 뛰실 때 방송에 많이 나오셨죠. 그다음에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이 두 분을 신규 사내이사로 지명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화천그룹 3세 권영훈 화천기계 대표이사가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이고요. 2대 주주가 김근호 전 대표입니다. 이제 이 두 명이서 각각 입맛에 맞는 사내이사를 꽂으려고 지금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상에서도 거의 2만 원에 근접한 19,700원 이상에서 시작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N 가이드의 시세를 지켜봐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밸류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먹었으니까 땡큐고요. 두 번째는 생물보안법 땡큐 CDMO주 급등입니다.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원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상원 상임위원회, 하원 상임위원회 다 통과했고요.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뭐 2032년부터긴 하지만 중국 우씨 그룹이 여기에 완전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도 수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소형주 바이넥스가 주도하는 이 장사가 열린다. 이미 CDMO 기업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의 한 포트폴리오로서 CDMO 기업도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미국 인프라 투자 소식입니다. 블랙락이죠. 블랙록이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인데 세계 최고이자 최대죠. 이 레리 핑크 CEO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ESG 경영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대대적으로 민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구축하겠다는 소식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조입니다. 미국 돈 300억 달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착공은 거기서 들어가더라도 전력은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출발 상황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외국인 수급 필요하고요. 반도체의 반발 매수세도 필요합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20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한 발 늦게 비컷에 환호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오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600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2,608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가량 상승하면서 745선 5거래일째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게요.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보이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고요. 1.1%가량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 반도체 기업은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력 그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장 직후에는요.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의 훈풍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5% 이상 상승, 삼성전자도 1%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7%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황제주를 탈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현대차도 지금 1.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는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금융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KB금융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요. 어제 강했던 알테오젠이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2차 전지 그리고 HLB 역시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3거래일이 휴장이었고요. 금세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비컷 이야기를 듣고도 좋은 웃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진했기 때문인데 과연 오늘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가장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3% 가까이 상승세에 나타내면서 64,000원 선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8% 가까이, 5% 가까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하락을 전부 다 메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더 들어올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15만 9천 원대, 16만 원 선 회복을 위해서 SK하이닉스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3에서 4%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출발,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이 어제 강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지만 2차 전지나 그 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1% 가까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고은변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9월 20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주당 실업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 부분의 견조함이 확인된 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반납되긴 했지만 그래도 2,608선에서 지금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피 200의 탄력은 더 좋습니다. 1.2%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역시나 상승 추세가 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이상 오르면서 747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전반적인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2%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정말 깊게 눌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가 절반가량 낮춰진 그러한 영향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의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고요. 삼성 SDI도 0.6%가량의 상승, LG화학 그리고 지금 전부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과 같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7% 이상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자동차 관련된 대출 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자동차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힘을 받았죠. 오늘 이에 대한 영향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는 1.4%, 기아 같은 경우에도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 완성차의 판매, 그러니까 출하량 자체를 조금 낮추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여서 오늘도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지금 상승력을 좀 높이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주도 오늘도 강합니다. HD현대중공업이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2% 이상의 상승, 카카오도 2.5%가량의 강한 탄력이 나타나면서 역시나 인터넷 대표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는 보합권, KB금융은 1%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과 비교했을 때는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게 LG전자였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어제 알테오젠이 시세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HLB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테슬라의 상승 고스란히 받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엔캠까지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5위권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클래스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도 0.3%가량 빠지고 파마리서치도 오늘 0.4%가량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HPSP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 3%에서 2%가량의 강한 상승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주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게임주들 어제는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고요.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소재단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됐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죠. 온라인 플랫폼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업종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관련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2차 전지도 1.4%가량의 오름세, 현대차 그룹주들의 약진으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도 1.3%, 어제는 힘을 못 내줬던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은 5위권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방산도 흐름 괜찮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후의 특징적인 부분 어떤 걸 포착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1.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바뀌는 걸까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7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1,328원 정도 29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1,32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볼 텐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좋고요. 뭐 조선주도 오늘 좋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종도 좋은 모습인데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좀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뭐 그중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지금 UBS랑 BNP 파리바 쪽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만 주가 아침부터 좀 쏟아져 나왔고요. 하지만 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37만 주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좀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괜찮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UBS도 마찬가지고 메릴린치도 마찬가지고 CLSA 쪽도 마찬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매도 쪽에는 국내 기관 쪽이 좀 매도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물량이 들어왔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아침에 좀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여주고 오히려 좀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 뭐 이렇게 보자면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는 게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에 발맞춰서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4.7% 거의 5%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아드님이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 미성년자 중에서 제일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다 1위로 이제 1위라는 얘기도 좀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TC 본딩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TC 본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부분들도 조만간 하반기에 시제품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비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 본다면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때 강력하게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BOJ에서 금리 발표를 합니다. 금리 발표를 하는데 뭐 다들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금리 인상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보면 인민은행에서 LPR에 대해서 금리를 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금리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긍정적인 이슈를 좀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슈를 좀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업종별로 좀 대응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발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올지 중국 쪽에서도 이슈가 있고 미국이 또 오늘 밤에 시작하는 시장이 쿼드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실섭위원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좀 뜨겁습니다.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세요? 네,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아까 고점에서. 그 정도면은 그쵸 상한가에다가 지금 10%였으면 40%를 이틀 만에 먹은 거였는데 그 정도면 일단 이익 실현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밸류업으로 처음에 부각이 됐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고점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실현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 밸류업으로 다시 옮기면 되겠죠.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고점 돌파를 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쪼개기 상장이 지금 다 대세가 된 상황에서 합치기 상장을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을 다른 면으로 경악을 시킨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씨앗을 뿌려줘야 됩니다. 같이 기업도 스스로 지금 탈피를 하려고 했고 정부가 도와주고 이제 투자자까지 도와주면은 새 주체가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떤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길 수가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정말 굉장히 어떤 선도적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뭔가 교과서에 남을 만한 일이 지금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열권엔 있지만 천천히 지금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FN 가이드처럼 고점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그게 순간적으로 불꽃이 타오르면서 하얀 불꽃으로 바뀌면서 산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 은은한 불꽃으로 끈덕지게 갑니다. 저런 것들은 이격을 계속해서 좁히면서 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시간을 주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를 하자면 이제 SK 하이닉스 판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라인이잖아요. 가장 중심 라인이. 근데 쟤네들은 전부 다 2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죠. 10개월 선에서 반등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개월 선에서 반등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어디예요? HBM 테스터 부분이죠. 거기가. 삼성전자가 지금 그 수요를 높이려고 HBM 테스터 해가지고 테스터가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올리는데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테스트에서 불량 난 거를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불량 난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불량 난 거를 검사해가지고 왜 불량 난가를 연구를 해서 수요를 높이는 결국 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 종목들이 핵심인 거예요. 지금 YC나 테크인 같은 종목들 있죠. 쟤네들이 테스터를 만드는데 HBM용 테스터를 국산화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지금 10개월 선에서 반등하고 있죠.
10개월 선에서 반등하는 애를 잡아야 그나마 지금 미국장의 훈풍을 그나마 조금 얻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 TSMC 추세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흔들림이 많다고 얘기 나온 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루의 변동 액수가 빌리언 달러의 지금 나오니까 우리가 크게 느끼는 거지 이동평균선상으로는 아무 추세 훼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추세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유한양행이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자, 유한양행 이번 달에 움직임 잘 봐야죠. 이번 달 이제 거래일수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 정도 봉으로 끝나면은 다음 달이 또 기대가 되죠.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도 조정하지 않는 밑꼬리단 망치형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다음 달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네. 15만 원 돌파도 가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 탄력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2%대 상승세. HLB 어제 부진을 씻으면서 오늘 6%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어제에 이어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 업종을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을지 곰별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영풍그룹에 대한 검색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한국투자증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도 영풍그룹주들을 향한 관심도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전선 그리고 전력 케이블과 관련돼서도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미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공급 사업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 관련 기업들 여전히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HBM에 대한 검색도 오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국내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포함해서 해외 업계에서 HBM의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BM 아직은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HBM 관련 기업들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다시금 좀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딥페이크에 대한 검색 그리고 딥페이크를 향한 범죄에 조금 더 수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딥페이크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오늘 시세가 좋습니다. 방산 기업들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LRG 넥스원의 천공2가 이라크에 수출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들 오늘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이스테크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영풍그룹주들이 오늘도 일제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영풍정밀 상한가 그리고 영풍도 1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자동화, 전동화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21%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인데 오늘 1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으로부터 신규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개별 모멘텀까지 힘을 얹으면서 1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랜만에 두 자릿대 강세 시원하게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전일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해서는 가온전선과 같은 전선 관련 기업, 보안주 모니터랩, 지금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들, 앱클론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향한 거래량이 가장 뜨겁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거래량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1.4%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기업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기술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주가를 들어 올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 체결권과 함께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는 제일일렉트릭 역시나 거래량도 강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특징적인 건요. 유한양행이 7%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건 관련 기업인 SY스틸텍도 오랜만에 거래량 실리면서 6%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매도로 전환되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20억 원 가까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매수를 늘려가면서 1,300억 원대까지 매수를 늘려가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물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 반도체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 조선주들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죠. 한화오션이 3.8%, HD 한국조선해양도 2.3%, HD 현대중공업도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지금 시장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제도 좀 큰 상승을 보여줬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그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좀 이데일리 TV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전력 인프라 쪽을 공략하려면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오히려 저 HD 현대일렉트릭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매출도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제 영업 마진율이 얼마만큼 높일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가 넘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하지만 LS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돼요.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전력 인프라 쪽도 하고 있지만 건설 쪽도 하고 있어요. 그 전체 매출의 42%가 건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LS그룹주라든가 아니면 HD현대그룹주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 10% 정도 효성중공업이 단기 상승이 강했는데 그 이유는 생산 공장을 지금 현재 해외 쪽으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캐파 증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멀티플을 좀 주면서 좀 더 우상향으로 업사이클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전력 인프라 종목 중에서는 일진전기도 있고 재룡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변압기 쪽이 전력 송배전망보다는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고 그에 대한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보다는 변압기 중에서도 중저가의 변압기보다 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변압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주력이고 거기에 대한 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까지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미국에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언제든지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통해서 생산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수주 잔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여러 좋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아침에는 일단 좀 상승 분위기 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때문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뭐 그러니까 일부 특정 종목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일단 양시장에서 모두 많은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오늘 어쨌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이 우리의 원전 수주 거의 뭐 확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언을 해줬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이슈 소멸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종목 조정받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을 방어해줬던 통신주 KT나 SK텔레콤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의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방금바조로 시작된 이 상승의 그 시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간 정지만 된 상태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아까 메리츠 금융지주를 필두로 해서 계속 신고가 갱신에다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일컬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주는 제바뷰로 스피노프 된 것이고 조선은 또 다시 제 갈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라는 두 축이 이 굉장히 흔들리는 와중에 계속해서 방금바조가 기조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떨어져서 굉장히 더 강하게 가고 있어서 세분화된 그 시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약주에서는 당연히 유한양이 대장주니까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다시 움직여줄 흐름을 다음 달을 기대하게 하는 흐름을 가져오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 결국에 또 시가총액 1위를 굳히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열권에 진입을 하거나 과열권에 진입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점에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혹은 뭐 일부 종목들이 이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개월 전에 왔을 때 그때가 2차 맥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제바뷰는 한참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밀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럴 때는 더욱더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ABL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렇게 플랫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 그렇게 한쪽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요. CDMO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약개발 기업으로 HLB,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유한양행이 속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 쪽에서 후속 그 타자로 보로노이 같은 종목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그리면서 RSI 70 과열권에 진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미 75 이상에서 과열권에서 밀고 나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불꽃을 터뜨릴 때까지 어떤 게요? 1등주가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마지막 불꽃을 터뜨릴 때까지 순환매는 계속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추격 매수도 감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전략까지 신일섭 위원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될 텐데요. 박수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을 좀 믿고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지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둔탁하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이긴 하지만 종목이라든가 업종들이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세가 강한 업종 종목에 잘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신일섭 위원님의 핵심 키포인트는요? 예, 방금마저 제바뷰는 계속되고 미국발 반도체 훈풍, 약풍 정도 수의 기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 알테오젠, HLB, 삼천장대약 이런 것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결국 반도체는 주도권을 잃게 돼버려요. 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레벨을 생각하셔야 되고 20개월 선을 깬 것은 올라갈 때 20개월 선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풍이나 미풍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더 강한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승부수를 볼 수 있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모습인데 HD 현대중공업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조선 섹터가 3분기가 비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계 휴가 그리고 추석으로 인한 계절적인 영향 거기다가 파업 이슈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그 고가 선에 대한 수주 그리고 환율의 동향 그리고 최근에 FOMC의 금리 인하 이후에 동사 같은 경우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오히려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실적 호조세는 올해 말과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온전히 여러 원가가 절감되는 측면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금리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해양 플랜트 사업 그리고 엔진 기계 사업부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도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붙네요. 가격 전략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윗단인 24만 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인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4만 원까지 한번 눈높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조선주 중에 HD 현대중공업 선택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왔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인사 발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드디어 금리 정책 신호의 변화가 나오는 순간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25bp, 50bp 인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50bp B컷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50bp 인하를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많았잖아요. 예,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의 어떤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연준을 갖다가 듣는 상황이 지금 모니터를 보시는 텔레비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연준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연준이 주식시장에 급락을 할 때 왜 연준이 아무 일도 안 하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때 연준이 멘트 어떻게 하냐. 이런 게만 연결해 보니까 연준과 주식시장을 연계해서 보시는데 연준은 주식시장을 갖다가 폭락을 하든지 폭등하든지 사실상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실상 연준의 임무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그러면 연준의 임무가 무엇이냐? 연준의 임무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최대한 잠재 성장률만큼 최대한 높이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낮추는 거죠. 20% 정도 낮추는 것이죠.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50bp를 연준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연준은 주식,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중점보다는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체크를 좀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리 주식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는 호재이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예, 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가가 어제 간밤에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당일에는 좀 흔들렸단 말이죠. 예, 좀 그래서 의아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당황을 했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50bp를 낮췄다는 건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근데 예상이 맞았는데 정작 미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대부분 이제 지수들이 약보합을 끝났어요.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2%, 1.9% 네, 떨어졌으니까 이건 예상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연준이 이 50bp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저께 그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약보합이었고 주요 종목들이 떨어졌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연준을 갖다 지켜보는 월가 금융투자기관들이 너무나 좀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었다. 그런 결과로 사실은 어제 약보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탐욕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어떤 분봉 차트, 네. 뭐 10분봉 차트 이렇게 하듯이 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제 S&P 500 지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파월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50bp를 하겠다 했을 때 그때는 되게 환호하고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네. 올라갔는데 언제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멘트를 할 때 네. S&P 500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S&P 500 지수가 떨어지게 된 계기가 질문,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사람이 누구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네. 이 기자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반락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 기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 50bp 내린 건 알겠는데 연준이 주로 했던 양적 완화, 퀄리터티브 타이트닝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걸 갖다 질문했더니 파월 의장이 그것도 계속 우린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하고 왜냐면 앞으로 100bp 더 내려야 되니까요. 네.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긴축도 동시에 일어나겠다. 동시에 진행하겠다 발언을 하는 순간 이제 사실은 지수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아니 50bp 내렸으니까 그 JP 모건 말고 다 틀렸거든요. 네. JP 모건 외에는 다 25bp를 예상했는데 JP 모건만 50bp를 예상했어요. 그러면 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환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지수를 갖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도 계속 진행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월가가 너무 탐욕적이었다. 아니 50bp 내린 것만 해도 큰 선물을 받았으면 거기에 기뻐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양적 긴축도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월가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야 50bp만 해도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다시 다 올랐고 네. S&P 500은 사상 최초 지수를 갖다가 뚫었죠. 그러면 역사적 고점을 지금 뚫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50bp 인하했을 때랑 경제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환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다른 어떤 네. 그 테마가 있어서 질문하신 건데 뭐냐면 25bp를 내리는 것이 좀 타당하다. 네. 50bp는 오히려 불안하다. 그런 네.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50bp를 내렸을 때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50bp를 내렸다. 그렇다면 경제 침체가 일어난다면 인정한 거다. 네. 아무리 금리 인하 일어날지라도 경제 침체는 막을 수 없다면은 주가도 지수도 곤두박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가 또 3번 있었고. 그래서 50bp를 불안해 요했는데 그러나 이제 전화 그 월가에서 아마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는 없다. 경제 침체를 갖다가 50bp냐 25bp냐 갖고 볼 수는 없고 경제 침체가 되려면 가장 강력한 지표는 GDP입니다. 네. 경제 침체의 어떤 경제학적인 정의가 2분기 연속으로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침체입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나온 지표, 그다음 오늘 나온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3분기에 그 미국 GDP가 다 추정하는 실시간 추정하는 그 지표가 이제 애틀란타 연준이 만든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어저께 이제 중요 지표가 나오니까 애틀란타 연준이 이제 3분기 미국 GDP가 다 3% 상향을 했어요. 미국처럼 큰 나라가 3% GDP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럼 대단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것이 침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그
불해고 업을 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연준이 50bp를 내린 것은 경제 침체는 없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갖다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현명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사실은 오늘 이제 월가에서도 받아들였고 월가는 오늘 새벽에 받아들였지만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꼰두박질 쳤지만은 홍콩, 일본 다 뛰었어요. 맞아요. 네. 연준의 그 50bp를 갖다 환호한 거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지금 한국은행은 아직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차가 좀 좁혀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율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환율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5.5 그 금리 기준금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까지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기준금리 낮출 거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1,33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증시와 마찬가지로 환율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이제 11월 달에 이번에 9월 FOMC 있는데 10월은 FOMC가 없어요. 11월 FOMC가 있는데 그 대선 직후 FOMC 열립니다. 그때 55bp 아니면 50bp를 내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달간에 있어서 그 고용 지표나 다른 지표를 보고 연준 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현재 기조를 본다면 50bp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50bp 아니어도 나머지 두 번 더 합쳐가지고 또 50bp를 내릴 텐데 그런 식으로 연준이 금리 계속 내린다면 달러도 사실 강달러에서 약달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 강세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가 되니까 환율이 내려갑니다. 뭐 처음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1,430원에서 만약에 1,200원대까지 1,200원 초반대까지만 떨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매력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첫 번째 코멘트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발언을 두 번째 코멘트로 꼽았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 말고 다른 아시아권 증시가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상승폭이 다소 부진했던 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췄는데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들이 급락세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우선 목표 주가를 낮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 그때 반도체가 슈퍼사이클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져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그 시점에 모건 스탠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한파가 온다. 그 보고서를 내면서 저는 그때 약간 생뚱맞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이력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갖다 떨어뜨렸는데 특별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54%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유를 대겠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아마 지금 까먹으셨겠지만 작년에 1분기와 2분기 걸쳐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2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영업 적자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SK 하이닉스가 뭐 회사 존폐 위기를 갖다가 이제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까마득하죠. 시간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동일한 어떤 공급 과잉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내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을 상당히 내겠다. SK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7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6년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낮아지게 되냐?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메모리 3사 중에서 적자에서 흑자를 갖다가 반전하게 됐던 거는 HBM3를 갖다가 엔비디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HBM3가 올해는 잘 팔리지 내년 내후년 가면은 그때는 HBM3 시장이 레드오션을 변하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0%야 라고 근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그 SK HBM 말고 일반적인 디램이라 할 수 있는 범용 디램, 레가시 디램이라 할 수 있는 그 시장도 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HBM도 포화 상태, 레가시 디램도 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영업
목표 주가를 54% 내렸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을 이유로 들면 당연히 이야기가 함께 나와야 되는 게 TSMC 아닙니까? 그렇죠. 네, TSMC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까요? 그게 참 의아하고 네.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렇게 가혹하게 이제 평가를 네. 하면서 TSMC랑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종목인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서는 네.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이런 방구 얘기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들의 어떤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시각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생태계가 있는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생태계에서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데 마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회사처럼 네. 간주를 하고 TSMC, 엔비디아에서 얘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자체가 신빙성과 합리적인 비판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망 자체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 리포트를 내기 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 매도를 했다. 이거 선행 매매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좀 엇갈리지 않냐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선행 매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불법의 요소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먼저 매도를 하고 보고서를 낸 것 갖고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될 때 문제가 되는데 잘 공식화하면 왜냐면 나는 이 종목이 부정적이라고 매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 왜 부정적인지 설명한 리포트를 낸 것이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랑 TSMC는 놔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종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가혹하게 평가를 했다는 점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과연 HBM 시장이 포화 상태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2029년 가면 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그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몇 번에 걸쳐서 HBM 생산을 다 했는데 25년까지 완판을 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이 포화라면은 어떻게 완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무슨 홈쇼핑에 뭐 자질구레한 옷을 파는 정도가 아닌데 그런 자체가 그 모건 스탠리가 이번 보고서가 실체에서 벗어난 리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BM 시장은 2029년까지 380억 달러 성장한다고 요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팽창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끼어들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어떤 영업 마켓 시어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합리적이지 삼성전자가 언젠가 HBM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제로로 수렴한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 뭔가 이렇게 비관에 비관을 섞인 그런 보고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추정이 범용 디램도 지금 과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바로 텐드포스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제 바로 보고서를 냈어요. 텐드포스 뭐라 얘기했냐면 모건 스탠리랑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목을 보나 내용을 보면 모건 스탠리가 딱 보여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숫자를 들으면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텐드포스가 뭐라 얘기했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24년 이미 두 분기에 걸쳐서 범용 디램의 성장률이 정체돼 있거나 꺾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 24년도 하반기는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25년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25년도 성장률은 54%의 24년 대비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범용 디램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성장이고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모건 스탠리의 이제 보고서 자체가 틀렸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HBM도 팽창을 하고 있고 범용 디램도 트렌드포스가 아니 성장을 하고 있어 무슨 말 하는 거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틀렸고 틀렸다는 것을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는 너무 이렇게 줄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다시 SK하이닉스랑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